안녕하세요. 이동수입니다. 자, 오늘은 더 좋은 미래를 위한 선택, 그린, 기후위기 극복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3번에 나눠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오늘은 기후위기 시대에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일단 상황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 환경위기 시계입니다. 자, 환경위기 시계란 1992년부터 전 세계 환경 전문가들이 이 환경 악화에 대한 것들을 사람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시계 형태로, 시간의 형태로 표현한 겁니다. 12시가 되면 이 환경위기가 너무 심각해서 지구가 종말한다 라고 하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시기는 2018년도의 모습입니다. 2018년도에 전 세계는 이거 2시간 약 20분밖에 안 남았죠. 매우 환경이 위험한 때에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9시 35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환경 오염이 가장 심각한 나라 중에 하나, 바로 중국은 바로 10시 34분. 무려 1시간 30분밖에 남지 않았던 위기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자, 2018년도 이후 2019년도, 2020년도, 올해 코로나 이렇게 겪으면서 환경위기 시계가 좀 더 줄어들었을까요? 안타깝게도 2020년도 우리나라의 환경위기 시계는 무려 20분이나 오른 9시 56분입니다. 매우 위험한, 여러분들이 살아갈 시대, 지금 저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시대의 그 경계나 경고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사실 자연이 많이 회복됐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인도의 뉴델리의 사진인데요. 코로나19 전에 항상 미세먼지와 스모그로 뿌옇게 파란 하늘을 볼 수 없었던 시내의 모습이 코로나19로 사람들의 일상의 삶이 멈추니까, 즉 인간의 활동이 제약을 받고 인간의 활동이 멈춤으로 인해서 이렇게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었던 이 사례가 뉴스 기사로 굉장히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이렇게 자연이 회복됐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코로나19의 이면 또 다른 환경 파괴가 매우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짐으로써 이렇게 보시는 생활 폐기물, 생활 쓰레기들, 우리가 집으로 시켜 먹는 음식물들, 각종 사오는 모든 포장재들이 바로 버려지기 때문에 이렇게 매일매일 산 하나만큼의 쓰레기가 속출하고 있고요. 바다에서는 이미 이렇게 보시는 바처럼 인간이 사용하고 버리는 많은 마스크들이, 그리고 그 마스크에 의해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새 다리가 묶여있는, 이미 또 다른 환경 파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선생님이 예전에 강의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코로나19, 명확하게 기후위기가 코로나19에 영향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는 없지만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넓은 관점으로 본다면 기후변화, 기후위기에 따른 생태계의 파괴와 그리고 또한 인간이 산업화와 도시화 이런 것들로 인한 자연의 파괴의 속도가 증가하면서부터 동식물의 서식지가 줄어들고, 그러면서 인간과 동물들이 서로 밀접하게 교류하면서 이렇게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감염병,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즉 기후위기가 결국은 넓은 관점에서 보면은 코로나19와 밀접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숲의 파괴가 결국은 기후위기를 가지고 왔고요. 기후위기를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지구온난화로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지구온난화. 지구가 따뜻해지고 그 따뜻해짐으로 인해서, 더워짐으로 인해서 기후들이 점점 바뀌는데, 그 바뀌는 것이 변화가 아니라 인간의 삶, 인류의 삶, 더 나아가서는 지구 생태계의 삶에 매우 심각한 위기라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례들 하나만 보여주면, 과거에 수돗물 사태로 난리가 났었던 한 지역의 이미지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유충은 깔따구 유충인데요. 우리 흔히 말하는 날벌레의 유충입니다. 이 날벌레의 유충이 왜 수돗물에 있었을까? 날씨가 더워지면서 이 물의 온도도 상승하게 되고, 물의 온도 상승에 따라서 깔따구의 어떤 활동성도 증가하면서 이렇게 유충들이 제대로 걸러지지 못하고 배관을 따라서 집까지 공급되는,
우리 쏨물과 우리가 마시는 물 속에도 미세 플라스틱 외에 이런 유충이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끔찍할까요? 올해 같은 경우는 특별히 장마가 매우 길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올해만 일어난 특별한 상황일까요? 선생님은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지금처럼 기후위기,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된다면 올해보다 더 큰, 더 긴 장마가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장마가 지속돼서 미치는 영향과 피해가 어마어마하죠. 사실 우리나라는 100년 전에 비해서 무려 온도가 1.4도 이상 올라갔고요. 연 강우량은 무려 124.1mm 증가했습니다. 여름은 19일 길어지고 겨울은 18일 짧아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장마철에 내린 강수량도 과거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우리나라도 언젠가 열대 우림처럼 날씨가 변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날씨가 계속 증가하는 그 원인은 바로 이산화탄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의 사실 주범인 거죠. 이산화탄소. 근데 여러분들 이산화탄소 어디서 많이 나올까요? 석탄, 석유 연료 등 화석 연료에서 주로 많이 나옵니다. 화석 연료,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에서부터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할 때 필요한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것,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대부분 쓰는 플라스틱 같은 것들 대부분 다 화석 연료입니다. 인간의 지금 모든 삶을 이루게 한 요소들이 바로 화석 연료입니다. 이 화석 연료는 결국 2차 산업 때부터 우리가 활발하게 쓰기 시작했는데요. 2차 산업 1900년대부터 이 발생하기 시작한 이산화탄소, 이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고 자연을 막 개발하면서부터 나오기 시작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보시는 바와 같이 매우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2020년도 예상이지만 사실은 이미 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엄청나게 증가했고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그래프에 따라서 지구온난화도 이렇게 지구의 온도가 매우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1800년대 후반 1900년대에 보면은 지구의 연평균 온도보다 무려 마이너스 0.4잖아요. 무려 1.5도 올라간 것을 우리는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지구 온도가 1.5도 올라간 상황에서 더 이상 1.5도 이상 더 이상 올라가면 안 된다라고 해서 정부 간 기후변화 협약체인 IPCC에서는 2018년도에 지구온난화 1.5도라고 하는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이 특별 보고서는 여러분들 내용이 많진 않지만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이 보고서에 담긴 내용 중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 자, 지구온난화에 따라서 지구온도가 지금 이미 1.5도에 다 다다랐는데 1.5도 올라가게 되면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냐?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산호초가 이미 거의 멸종을 해갖고 있고요. 여름철 평균 온도도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생물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곤충의 6%, 식물의 8%, 초식동물의 4%가 사라지고 있고 어획량이 감소한다고 하는데 특별히 이 150만 톤이라고 하는 어획량은 우리나라에 해당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동해바다에서 사실 명태나 이렇게 차가운 바닷속에 사는 동물들, 어류들이 사실은 이미 많이 사라진 상태이고요. 이대로 가다가는 언젠간 우리나라 앞바다에서도 참치가 잡히는, 물론 그런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또 적응한다고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변화의 가장 심각한 피해는 바로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구온난화 더 이상 올라가서는 안 되고요.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 기후위기에 따른 동식물들의 어떤 서식지 파괴와 그 다음에 인간의 무분별한 자연 파괴로 이런 바이러스들이 매우 증가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한테 이미 충분히 설명해서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기후위기와 지구온난화의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짧은 5, 60년대, 1980년, 50년대부터 시작한 지구의 이 더워지는 모습, 그 다음에 남아메리카 대륙, 바로 브라질인데요. 브라질의 이 자연 파괴의 모습을 한번 간단하게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백색으로 변하는 게 이 녹색 지역인 숲을, 우림을 깎아서 논과 밭으로 지금 만들어가는 모습입니다. 1초에 축구장 1개 면적의 숲이 여러분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인간이 자연 파괴를 심각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지구의 이 위기를 어느 특정한 개인, 한 정부, 한 사회의 문제로 국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노력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해서 2050년 이미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넷 제로를 선포했습니다. 넷 제로라고 하는 것은 탄소 중립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이 산업 활동과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배출되는 탄소의 양과 그 다음에 자연, 나무와 바다 이런 곳에서 흡수하는 자연이 흡수하는 탄소의 양이 서로 똑같은 상태, 배출하는 양과 흡수하는 양이 똑같아서 그것이 0인 상태, 그것을 넷 제로라고 하는데요. 탄소 중립을 위해서 사실은 많은 나라가 이제 그 첫 발걸음을 떼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산업혁명 시대의 끝이 왔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2차 산업혁명 1870년, 80년대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여러분들 그 전기에 의해서 대량 생산되고 그러면서부터 많은 물질적인 풍요와 지금의 플라스틱, 화석 연료에 기반한 시대가 펼쳐져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까지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그 단편적인 뒷 배경의 모습이 이렇게 넘쳐나는 쓰레기, 개발도상국 사람들의 어떤 피해로 볼 수가 있겠죠. 이 시대가 이미 이제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2차 산업혁명 시대의 어떤 물질 기술들 가지고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이 여기에 담진 않았지만 최근에 20년 동안 2차 산업혁명 시대의 생산성은 감소하고 있고 GDP도 감소하고 있고 실업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2차 산업혁명은 이제 정말 끝이 났고요. 이제 그것을 넘어서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바탕으로 사회 변화의 시작점에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미래의 삶은 이런 변화, 한국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글로벌 변화 속에 발맞추어서 나의 미래, 나의 진로, 나의 삶, 나의 주변의 삶들을 바꿔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린 뉴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오늘 수업 마지막에 여러분들과 함께 검색을 해볼 거고요.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자세히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린 뉴딜 간단하게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계속적인 성장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는 코로나19라는 팬데믹 때문에 경제활동이 원활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서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경제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이 경제를 회복해야 되고 경기를 잘 살 수 있도록 부양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기후위기를 멈춰야 됩니다. 자, 우리가 경제를 잘 살리기 위해서 제품을 플라스틱으로 계속 생산하고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 석탄석유를 계속 써야 된다면 석탄석유를 써서 만든 전기, 화력 발전을 통해서 만든 전기를 가지고 계속 제품을 생산해낸다면 경제는 살릴 수 있겠지만 기후는, 지구온난화는 더 가속화되고 기후의 위기는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끗한 에너지 자원을 가지고 깨끗한 자원을 바탕으로 새로운 산업 형태를, 새로운 산업을 새 판을 짜자. 이것이 바로 그린 뉴딜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도시, 공간, 생활 인프라를 녹색으로 바꾸겠다. 공공시설, 그 다음에 도시생활, 깨끗한 물관리, 그 다음에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스마트 그리드, 그린 에너지, 수송, 녹색 산업 혁신의 생태계를 구축하겠다. 산업 확대, 인프라. 우리나라는 이렇게 8개의 정책을 펼쳐놓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선생님이 다음번 강의에서 조금 더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간단한 것, 그린 모빌리티, 더 이상 화석 자동차, 휘발유와 디젤, 우리 주변에 있는 주유소에서 전기 넣어서, 주유소에서 기름 넣어서 가는 자동차 이제 없애겠다입니다. 이미 프랑스를 비롯한 서구 유럽들은 2025년부터,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2030년부터 이렇게 화석 연료에 가는 자동차들의 생산을 억제하겠다고 하는 법률을 준비하고 있고요. 전기차와 수소차를 확대해서 많이 운영할 겁니다. 녹색 산업, 쉽게 말하면 기존의 화석 연료만 가지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새로운 재생산할 수 있는 것들 가지고 하는 산업들을, 그 다음에 스마트 그리드와 그린 산업이라고 해서 에너지를 인공지능을 통해 가지고 전기를 최적화되게 낭비 없이 보급하는 것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녹색 기술 개발, 공공시설 제로 에너지화, 이런 것들이 있고요. 주목할 것이 바로 이 신재생 에너지 확산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의 70% 가까이를 바로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태양, 바람, 불, 이 세 가지, 이런 세 가지를 비롯한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확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부는 이런 산업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환경부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모든 기관들 그리고 개개인들이 이렇게 그린 뉴딜, 새로운 산업에 이제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선생님 말이 굉장히 빨라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약 7개의 과제를 냈습니다. 근데 7개의 과제를 모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한번 보고 여러분들이 1부터 7 중에 한번 선택해서 한 가지만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자,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해보고 이렇게 지금 기후위기가 심각하구나.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EU, 미국, 캐나다 할 거 없이 모든 나라가 그린 뉴딜, 그린 딜, 이렇게 이런 산업으로 점점 산업의 구조가 바뀌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어서 자, 기후위기 시대 때 과연 기후위기라는 것이 어떤 피해를 미치고 있었고 기후위기 시대에 맞춰서 세계 각국 그 다음에 산업의 구조는 어떻게 바뀔 것인지 그 흐름을 크게 한번 선생님이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린 뉴딜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고 그린 뉴딜 안에서도 이 신재생 에너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고 우리 삶을 바꿀 것인지,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진로와 직업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